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건설 면허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늘 고민하는 부분인 건설업 연말 자본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업 연말 자본금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면허를 처음 내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과연 뭔지 맞추라고는 하고 주변에서도 연말 자본금 안 맞추면 큰일 난다. 얘기는 들었는데 과연 이게 뭔지부터 어떻게 맞추셔야 되고 안 맞추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까지 제가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건설업 연말 자본금이란 뭘까요? 자, 우리가 지금 면허를 갖고 계시다면 처음에 면허를 발급받으실 때 맞추셔야 하는 등록 자본금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건축 면허를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했으면 1억 5천 이상의 자본금이 있었어야만 그 면허를 따셨을 거고, 건축공사원 면허다. 그러면 3억 5천 이상의 자본금이 있었어야만 그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작년 6월 이전에 따셨다면 1억 5천이 아닌 실내건축은 2억, 건축공사면 5억이셨을 거예요. 요거는 자본금이 작년 6월 기준으로 바뀌어서 제가 지금 1억 5천, 3억 5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면허가 뭐고 그 면허가 맞춰야 될 자본금이 얼마인가. 그거부터 일단은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자본금이 있다라는 의미는 이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이 건설업을 위한 자본금이 유지돼야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처음에는 1억 5천 있었어? 그러면 이 돈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우리 사업으로 쓰여야 될 돈이 많은데?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알아?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회사가 돈 얼마 갖고 있는지, 건설업 자본금이 얼마 있는지 항상 우리 회사 옆에 붙어서 감시할 수 없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상시 충족이 원칙이고 이 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시기가 있죠. 그 시기가 바로 우리가 결산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결산된 내역에 맞춰서 세금도 내죠. 그런 부분이 바로 결산 재무제표이고, 이 결산일이 많은 회사들이 12월 31일, 1년을 잡고 하다 보니까 연말에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 연말 자본금이라는 말 자체가 생겨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말 자본금이 무조건 12월 말일이면은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아니고요. 우리 회사가 만약에 결산을 9월 말로 봤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건설업 자본금이 9월 말 결산되는 재무제표 기준으로 있으면 되는 거고, 뭐 6월을 했다. 6월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이 12월 말로 하다 보니 연애 말에 재무제표가 맞춰져야 되고, 이 재무제표 안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면허에 대한 자본금이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건설업 연말 자본금이란 말이 일단 나온 거죠.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건설업 연말 자본금을 맞춘다라는 의미는 연말 됐을 때, 즉 우리 재무제표 마감할 때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우리 면허 등록 기준상의 자본금, 뭐 1억 5천이라던가 3억 5천, 이만큼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껏 많은 분들한테 면허를 내드리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때쯤이면 저한테 전화가 정말 불티나게 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건설업 연말자본금 맞춰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거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계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명하죠. 자,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회사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다, 아니면 자산이 얼마가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건설업만을 위한 게 있어야 하는데 이 건설업만을 위한 거를 계산하는 것도 엄청 복잡합니다. 단순히 재무제표가 있다고 해서 그걸로 바로 계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기장세무사님. 기장세무사는 말 그대로 우리의 재무 상태를 항상 서류를 받아서 그 서류를 토대로 재무제표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죠. 이분들이 건설업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하고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대표님한테 제가 계산법을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이거를 대표님이 매해 하시다 보면 사업 못 하십니다. 머리 아파서. 이거는 말 그대로 돈 주고 쓰는 기장세무사님을 선택하실 때 건설업 지식이 있는 분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되면 좋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차저차한 이유 때문에 지금 기장세무사는 이미 정해져 있고 이분들은 건설업 자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고 근데 우리는 이 연말을 보내야 되고 답답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다만 정말로 정신 잘 차리고 따라오셔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는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제가 가상의 회사 하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자, 홍길동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법인이고 법인 설립을 2020년에 했다고 하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했다라는 전제이며 이 회사는 실내건축공사업만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제조나 뭐 도매 이런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전제 하에서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든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설명 좀 드릴 테니까. 자, 일단은 요 예시를 기초로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요렇게 나왔다라는 가설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재무상태표 2020년 12월 말일 기준이죠. 근데 우리 아직 12월 말일 안 됐죠. 12월 말일에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 자산 항목이 있고 부채 항목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부채, 그다음에 자산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의 재무제표 중에서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의 합이 얼마다? 그게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의 재무제표 안에서 건설업에 관련된 부채가 얼마다? 이런 게 나오겠죠. 심플하게 생각하면 재무제표 중에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되는 애들을 싹 합해요. 그리고 부채를 싹 빼요. 그래서 그 금액이 1억 5천 이상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하시죠? 아니 어떤 걸 건설업 자산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재무제표에 있는 자산은 다 건설업 자산 아니에요? 특히 이 홍길동 컴퍼니는 건설업만 100%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업 실질 자산은 정해놓은 게 있어요. 어떤 건 건설업으로 인정해주고 어떤 건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인정을 해주려면 이 재무제표에 있는 항목이 이러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약간 복잡한 상황들이 있어요. 이래서 제가 사실 기장세무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 회사는 현금이 660만 원 정도가 있어요. 현금은 말 그대로 통장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금으로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이 660만 원이 정말로 대표님 뭐 책상 서랍 속에 있더라도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만 실질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1% 건설업 실질 자산. 그러면 660만 원이 건설업으로 계산하면은 6만 6천 원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금. 예금은 통장에 있는 거죠. 예금은 인정될 수 있어요. 건설업 실질 자산으로. 다만 이게 12월 말에 하루 4천만 원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60일간의 거래 내역을 봐서 평균치로 금액을 인정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60일 이상 4천만이 다 있다는 전제 하에는 4천만 원 있다는 전제 하에는 4천이 다 인정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수금. 미수금도 공사미수금이니까 인정됩니다. 다만 이 공사미수금이 세금계산서 청구한 분도 당연히 있으셔야 하고 계약서도 있으셔야 하고 이 세금계산서 청구가 2년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아주 과거 거는 안 돼요. 그러면 인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급금, 주인종 단기채권 같은 경우 이 경우는 사실 선급금은 계약서가 우리가 선급금 규정이 있어요. 이미 계약서 자체에. 이 계약을 하려면 선급금 얼마를 주고 시작해야 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거에 대한 게 정확하게 있다라면 선급금도 실제 자산으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안 써놨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러한 경우가 없어요. 부실자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임의로 부실자산이라고 해놨고요. 자, 주임종 단기채권. 주임종 단기채권이 흔하게 말하면 돈 빌려준 내역이에요. 대표자한테 돈을 빌려주던가 아니면
종업원, 우리 직원한테 직원이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던가 이런 이유로 빌려준 돈이 있을 경우에 여기다가 계정 처리를 해요. 그런데 대표한테 빌려준 돈,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 안 돼요.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우리 회사 직원한테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집 살 때 뭐 이럴 때 있죠. 그때 빌려줬을 경우는 인정돼요. 그런데 그때 빌려줬다면 당연히 이 빌려준 거에 대한 증빙 서류들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뭐 차용증이라던가 빌려준 뭐 예금 내역이라던가 그래서 뭐 이 종업원이 그 전세로 뭐 받은 내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임종 단기 채권을 제가 부실로 해놓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진짜로 종업원한테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경우보다는 제 경험치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지급금, 출처 없이 나간 돈 또는 대표님이 가져가신 돈 등 이런 부분들을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 일단 설정해 놓는 경우들이 사실상 많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는 당연히 부실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부실 자산으로 2개를 넣어놓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원재료 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산 원재료만 되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원재료 뭐뭐뭐뭐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원재료 샀을 때 매입 계산서도 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출자금. 출자금 우리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 이건 됩니다. 이건 뭐 건설업 하려고 해놓으신 보증금인 거니까. 요건 당연히 되실 수 있고요. 관련 서류는 필요하지만 관련 서류야 뭐 공제조합에서 달라고 하면 줍니다. 걱정하실 거 없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유형 자산들 있죠. 차량이라던가 비품이라던가 뭐 건물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가능은 하나 우리 감가상각해야 된다라는 거. 감가상각. 이 회사는 첫 회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내용은 제가 쓰지 않았지만 감가상각 필요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임차보증금. 우리 사무실 이 공사하기 위해서 사무실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사무실 보증금일 경우에 당연히 인정 가능합니다. 네, 사무실이 아니고 뭔가 다른 용도다. 그러면 요거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포인트인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쭉 보시면 심플하게나마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계정들을 제가 임의로 적어봤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거는 대부분 실질 자산입니다. 부실입니다. 라고 계산을 쭉 했죠. 자, 자산 총계가 원래 재무제표상에서는 2억 5,600이죠. 근데 제가 계산한 거는 부실자산, 선급금, 주인종 단기채권 얘 제외하고 2억 3,700 정도의 자산 총계가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끝? 아니죠. 여기에서 부채 빼야죠. 부채까지 뺀 금액이 우리 건설업 실질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요 237 기억하시고 28 기억하세요. 자, 보시면 제가 계산한 거 실질 자산 237 이 금액이죠. 요거에서 부채 총계 여기 286 요거를 뺀 2억 800만 원 가량의 건설업 실질 자본금이 나오는 겁니다. 자, 1억 5천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실내 건축이니까. 이상이잖아요.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2월 말 결산을 할 때도 요 정도의 수준이 유지된다. 그럼 문제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가결산을 한 거니까 확정될 수는 없죠. 아직 12월 말이 안 됐으니까 예상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치로 해서 문제 없는 거를 확인하고 결산을 보게 되면 괜찮겠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결산만 다 봐버리고 12월 말 지나고 나서 이 재무제표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 다 엎어진 물인 거죠. 그니까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는 가결산을 미리 해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봐야 된다는 거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단순하게 숫자로 더하기 빼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자산들이 인정을 받으려면 어렴풋이 말씀드렸지만 각 계정마다 증빙 서류가 다 필요해요. 예금이면 60일간의 거래 내역서, 뭐 공사미수이면 뭐 계약금 뭐 계약서라던가 세금계산서 청구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 재무제표에 100억이 써있던 1000억이 써있던 안 돼요. 그냥 그건 다 부실자산, 마이너스, 없는 이만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증빙서류 예시를 여기 써놨어요. 요거를 증빙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임차보증금은 뭐 요런 게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각각 자산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있다라는 전제하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자, 이 재무제표 동일하다고 제가 동일해요. 동일한데 제가 아까 보통 예금을 4천만 원 60일 동안 다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12월 말일 기준의 잔액은 4천이 맞는데 60일간의 거래 내역을 보니까 실제로 평균 금액은 1,000만 원밖에 안 돼. 12월 말에만 4천 들어있었고 그 다음날은 뭐 500만 원 들어있고 막 이랬어. 1,000만 원밖에 안 돼. 예를 들어. 그리고 공사 미수금은 3,700 써있는데 뭐 말만 써있지 세금 계산서 청구한 것도 없어. 계약서도 없어. 그냥 여기 써만 있어.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일로 옮겨야 돼요. 부실자산으로.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에서 다시 가볼게요. 만약에 세금 계산서 공사 미수분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계약서도 없어요. 그러면 아까 플러스 3,700 됐던 게 마이너스 3,700 되는 거고 예금도 4천만 원인 게 평균 해보니까 4천이 아니고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이거 다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거 있잖아요. 계산했던 거에서 마이너스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 자산의 총계가 1억 7천 정도가 나와요. 그쵸? 근데 우리가 부채 있었죠. 2,800. 빼봐요. 그러면 1억 4,100만 원이 나와요. 실질 자산이. 1억 5천 안 되죠. 그러면 이건 또 미달이에요. 자본금이 미충족되게 되는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재무제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정신 잘 붙들고 따라오셨나요? 좀 정신 없죠? 어렵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제가 가장 허무한 순간이긴 해요.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게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이 재무를 계속 하시는 기장 세무사에서도 건설업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건설업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기장 해주시는 세무사도 못해요. 근데 이거를 대표님이 세무 공부를 하지 않으셨을 텐데 뭐 하셨더라도 할 수 있겠냐고요. 복잡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게 대표님은 이 공사업에 관련된 사업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어차피 기장세무사 때 비용 들어가잖아요.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하시고 아 나는 누가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난 모르겠어. 아 그럼 연락 주세요. 저희 해솔 C&I 오늘의 건설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회사가 해솔 C&I예요. 저는 해솔 C&I의 김 과장이고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소개해 드릴게요. 뭐 이건 자유시지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사업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한번 차분히 정지시켜 놓고 보시면서 이해해 보시고 안 되면 연락 주세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걸로 해서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또 그렇게 되겠습니까? 회사마다 상황이 다른데 만약에 결산이 다 끝났어요. 결산이 다 끝나서 결산 끝난 거를 뭐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 제출을 하시게 되잖아요.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재무제표가 부족한 재무제표야. 실질자보금이 안 돼. 그러면 그런 회사를 상대로 첫 번째로 실태조사라는 걸 해요. 왜냐면 재무제표만 보고 너네 안 되네 끝?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말했죠. 재무제표 수치가 얼마가 있던 증빙서류가 중요하다고. 근데 증빙서류까지 협회에 한꺼번에 다 제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정확하게 모르죠. 다만 의심이 가는 회사를 뽑아낼 수는 있겠죠. 그 의심이 가는 회사를 상대로 실태조사라는 걸 해요. 실태조사를 해서 모든 증빙서류를 다 받아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넘어가죠.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영업정지 나와요. 영업정지 최대 6개월이 나오게 되고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약간씩 감면을 해주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기본 6개월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자 6개월 영업정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업정지가 완료되는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2021년 1월 1일에 영업정지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6월 말이 종료가 되겠죠, 영업정지가? 그러면 6월 말을 기준일자로 다시 한번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그 재무제표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이 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2021년 6월 말에 돼서 재무제표를 가결산을 해서 작성을 했는데 건설업 자본금이 또 충족 안 돼. 그러면 면허 뺏겨요. 말소. 더 이상 이 사업 하지 마.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도 중요하고 당연히
결산일 만약에 좀 잘 못해서 영업정지가 나왔다. 그럼 영업정지 받았으니까 끝? 아닙니다. 영업정지를 종료시키기 위한 실질 자본금이 또 충족이 돼야 된다라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허 뺏겨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어떻게 이거 연말 자본금 지금 대충 생각해보면 우리 모자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물어보시죠. 사실 솔직히 그런 것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연말 자본금 맞춰드립니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전화 많이 오시죠. 팩스도 오고 뭐 쉽게 말하면 돈 빌려드려요. 아니면 뭐 가상의 자산 드려요 하면서 많은 영업 전화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또 걱정이죠. 그곳을 뭘 믿고 하며 이렇게 해도 정말 되나 싶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안 돼서 말면 어떡해. 나는 이미 사업을 했는데 면허 뺏기가 가만히 있어야 돼?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 의견인데 일단 그런 영업자들과 얘기를 하고 뭘 하던 간에 정확하게 회사 상황을 아셔야 돼요. 뭔가 부족해도 뭐가 얼마나큼 부족을 해야 어떤 방법과 루트를 통해서 내가 충족을 할지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지금 아마 아직 안 하셨으면 가결산 재무제표 작성하세요. 가결산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12월 말은 아직 안 됐지만 12월 말에 이쯤 되겠다. 대략적인 예측치를 집어넣고 11월까지는 이미 되셨을 거잖아요. 11월까지 넣고 12월에 이 정도 변동이 있으니 이 정도의 가결산 재무제표가 나오겠다 해서 우리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보고 이 중에 뭐가 실질이며 뭐가 부실이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얼마가 부족한가를 확실히 파악하세요. 확실히 파악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할 건 자, 우리가 만약에 3천만 원이 부족해. 실질 자산 계산하니까 1억 2천 나왔어. 그럼 3천이 어디론가 들어가야겠죠, 자산으로. 실질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 우리가 만약에 공사 계약을 앞으로 할 게 있어요. 1월 1일부터 시작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청구를 미리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서둘러서 조금 계약을 하시고 세금계산서도 서둘러서 청구를 하셔서 이게 그들이 뭐 계산서 청구하자마자 돈을 안 주더라도 내년에 주더라도 미수금으로라도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산을 추가하시던가 아니면 기존에 대표님이 가져가신 돈이던 가지급금이던 이렇게 부실 자산이 있다. 이런 것 좀 돌려받으셔서 부실 자산 줄이시고 예금 확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실제 자산을 늘릴 수도 있겠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진짜 자본금 증자해버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근데 물론 다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회사의 재무제표랑 현재 상황에 따라서 하셔야 될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어서 돈을 빌려오더라도 얼마를 빌려올지 어떤 데서 빌려올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혼자서 다 생각하시기엔 솔직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연락 주세요. 해솔 C&I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 어떻게 해야 가장 돈도 적게 들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는 하면 안 되는지 어떤 건 위험한 건지 뭐 쓸데없는 전화 진짜 많이 오시죠. 위험한 거 많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기장세무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해솔 C&I로 전화 주세요. 저 여기 번호 있으니까 여기에서 전화 주시면 관련해서 아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건설의 김 과장이었고요. 저 건설업 연말 결산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